되게 은혜로운 자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이영호 목사님 초대 감사드리고요. 제가 받은 시간은 25분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많은 이야기를 나눠야 돼서 떨리는데요. 저희가 보통 건강검진 받으러 가면은 혈압도 재고 당 수치도 재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몸의 상태를 일정한 특정한 관점에서 이제 분석을 해서 보는 거죠. 근데 저는 건축가다 보니까 사회를 읽어 나갈 때 공간을 중심으로 해서 읽는 그런 습관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세상의 흐름을 좀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걸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관점에서는 이제 조선은 근대화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제 강점기의 시기도 거칠 수밖에 없었던 거고 사회가 약간 좀 발전이 좀 늦었다 생각이 드는데 대한민국은 근대화에 성공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게 공간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은 일단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상업이 발달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조선시대 때에는 오일장을 했습니다. 오일장이라고 하는 거는 오일치, 닷새치 상거래를 모아가지고 한 번 장이 서는 그런 사회인 거죠. 근데 그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장이 열렸을 때 나가서 국밥을 팔아서 돈을 벌 수가 있죠. 근데 그 다음날 내가 나가서 국밥 장사를 하려고 보면은 장이 안 섭니다. 그러면은 다시 농사를 짓고 한 닷새 기다렸다가 또 닷새째 나가서 이제 장보러 그 장터에 가서 국밥을 파는 거죠. 그 얘기는 국밥만 팔아서는 돈을 벌 수 있는 사회가 아니라는 거고요. 농사를 지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사회라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농사를 지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땅 문서 물려받는 사람만 돈을 법니다. 그래서 조선 사회는 한마디로 말해서 부가 대물림이 되는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수성가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사회였던 거죠. 그런데 역사를 보시면은 이제 다 우리 역사 초기에는 다 농사를 통해서 부가가치를 만들어 나가는 사회였고 조선 역시 그랬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 국가의 총 GDP가 늘어나려면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침략 전쟁을 해서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그래서 초기 제국들은 다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해서 농토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침략해서 이긴 그 패전한 국가의 국민들을 노예로 흡수를 해서 노동력을 확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GDP를 키워나가는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뭐 침략 전쟁을 해본 적이 없죠. 그 얘기는 국토가 그러니까 영토가 확장된 적이 없으니까 농토도 확장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GDP가 안 늘어나고 인구는 늘어나면은 1인당 GDP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뒤로 갈수록 가난해집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보면은 경국대전이라고 있어요. 그 법전을 보면은 아들하고 딸한테 유산을 똑같이 상속해라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근데 뒤로 가면은 안 지켜집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자식들한테 똑같이 땅을 나눠주면은 뒤로 가면은 나만 하는 땅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장남한테 몰빵하는 식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 남녀 차별도 더 심해집니다. 침략 전쟁을 안 했다고 해서 되게 평화로운 민족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데 실상을 보면은 그 바깥에 있는 국민을 노예로 삼지 않았으니까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일이 생겨납니다. 세계사에 되게 보기 드문 현상인데 그 자국민을 노예로 삼는 노비가 많았습니다. 그 18세기 조선을 보시면 전체 국민의 30% 정도가 노비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시기를 몇백 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뿌리 깊게 윗사람들에 대한 반감들이 되게 내재되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GDP를 성장시키지 못한 한계에 있다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방법은 하나 있습니다. 침략 전쟁을 하지 않고선도 돈을 버는 방법은 상업을 활성화시키면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고대 그리스라고 할 수 있죠. 고대 그리스는 상업을 발달시켰기 때문에 거기서는 민주주의가 싹이 틀 수 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사실은 농사는 어떠냐면은 지주가 있고 뭐 농노가 있든지 아니면 소장농이 있고 이런 식으로 상하 관계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상업이라고 하는 거는 저 사람이 필요한 거를 내가 주고 내가 필요한 거를 얻는 거죠. 그래서 둘이 대화를 통해서 수평적인 관계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상업이 발달을 하면은 약간 평등한 사회가 만들어지고 시민 사회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가 발달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는 왜 그게 가능했느냐? 거기는 이 지형 자체가 산맥이 에게해로 이렇게 빠져들어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제국은 만들어지지 못했지만 도시 국가가 만들어졌죠. 아테네라든지 스파르타 같은 그 계곡에 막혀 있는 그 좁은 땅에서 어떤 도시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 도시 국가끼리 바닷길을 통해서 상업이 그러니까 발달했던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주의가 태동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그 이전에 있었던 나일강 하구나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에 있는 그 평지에서 농사를 통해서 제국을 만들었던 그러한 지역과는 좀 다른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어요. 근데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라고 한반도는 영토 확장도 어려웠는데 상업도 발달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가장 큰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온돌에 살아서 그래요. 우리가 소빙기를 거치면서 많은 우리나라의 건축 주거들이 대부분 다 이렇게 그 따뜻한 구들장에서 사는 그런 온돌방을 갖게 됐거든요. 온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밥 짓는 불을 있죠. 아궁에서 불을 떼가지고 밥을 짓고 그러고 나서 조금 이제 남는 열을 갖고서 구들장을 데피는 건데, 근데 이 시스템을 하게 되면은 문제가 뭐냐 하면은 이게 딱 그 목구조로 짓는데 온도를 깔다 보니까 단층짜리 집밖에 짓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도시를 보시면은 다 밀도가 낮습니다. 1층짜리 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변에 내 물건을 사줄 사람이 사실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상업이 발달하기 좀 어려운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밀도가 낮았기 때문이죠. 밀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지 못했던 것이 우리한테는 큰 취약점이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국내 시장이 내수가 발달하지 않으면은 해외로 나가면 되거든요. 해외로 나가기에도 되게 불리했어요. 우리가 아까 제가 잠깐 고대 그리스는 바닷길을 통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벌었다 말씀드렸는데, 그게 가능했던 거는 당시에 배가 되게 작았거든요. 작은 배를 통해서 멀리 갈 수가 없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고대 그리스나 로마 시대 때 그 갤리선 이런 걸 보시면은 배가 어떻게 돼 있냐면은 가운데 돛이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직사각형 모양의 돛은 우리 마포나루에 있었던 그런 돛 같은 거죠. 돛담배. 근데 그런 거는 뒤에서 바람이 불면은 뒷바람을 받아서 앞으로 전진이 가능합니다. 근데 앞에서 바람이 불면은 이 돛을 내리고서 노를 저어야 돼요. 그래서 밑에 노가 되게 많아요. 영화 배너 같은 거 보시면은 밑에 노예들이 막 노젓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배는 문제가 하루에 갈 수 있는 거리가 제한적입니다. 한 100km 남짓 정도 가요. 먼 바다를 건널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고대 그리스의 장점은 뭐였냐면은 섬이 앞에 되게 많습니다. 에게해에 섬이 엄청 많기 때문에 뭐 산토리니 섬, 미노스 섬 이런 것들이 아주 다도해로 펼쳐져 있어서 이 섬과 섬 사이의 간격이 좀 짧다 보니까 중간 기착지로 섬을 삼아가지고 이렇게 무역을 할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배를 소유한 중소기업들의 오너들끼리 서로 소통하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하는데, 우리나라는 바다로 나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동고서저로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형 자체가 이 모든 걸 설명을 합니다. 동쪽에 산맥이 있고 서쪽으로 내려갈수록 낮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나라의 모든 강은 동에서 시작해서 서로 흘러나갑니다. 동서 방향으로 강이 흘러나가 있어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생기는 문제가 뭐냐? 한반도가 남북 방향으로 길죠. 그럼 우리가 영토를 확장하려면은 북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북쪽으로 진군하려면은 강을 엄청나게 건너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에서 전쟁이라고 하는 게 뒤에서 이렇게 군수물자가 보급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강이 많다 보니까 군대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사실 한반도 역사를 보시면은 남북 방향에 물류가 없습니다. 남북 방향의 물류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거는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가 만들어진 다음부터 대한민국의 이 물류 시스템이 바뀌었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동서방향에 강이 있으니까 북쪽으로 진군이 안 되고 침략 전쟁을 할 수도 없는 그런 조건이었죠. 단 장점은 있습니다. 수비하기에 되게 편하네요. 우리가 옆에 엄청난 제국이 있었죠. 몽골 제국도 있고 중국 제국도 있었는데 그 나라들의 침략을 우리가 견디고서 5,000년 역사를 유지했었던 거는 강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압록강, 대동강, 한강, 금강 그 모든 강들은 사실 예전에는 다리도 없었기 때문에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강 건너는 게 어렵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수비에 되게 강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거기다 겨울이 길기 때문에 외국에서 침략을 하더라도 겨울 몇 번 넘기면 다 돌아갑니다. 견딜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뭐 되게 잘나서 그게 아니고 이제 지리적 조건 때문에 영토 확장도 어려웠고 대신에 수비는 쉬웠다. 그런데 이제 바다로 봤을 때는 어떠냐? 바다에 나가서 무역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안 됐어요. 제가 대한민국 역사, 한반도 역사를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17세기, 18세기에 최첨단 기술이 뭐였냐면 도자기를 만드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엔비디아 반도체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첨단 기술입니다. 유럽은 당시에 음식을 주석으로 되어 있는 쇠로 되어 있는 그릇에다 먹었어요. 근데 도자기는 가볍고 예쁜 그림도 그려져 있고 아주 아름답죠. 그래서 그 도자기가 유럽 사람들이 되게 원했는데 그거를 가질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유일한 방법은 수입을 해야 돼요. 근데 유럽 사람들은 이제 그 당시 되면은 네덜란드 같은 데가 삼각도시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앞에 삼각형 모양의 도시 되려면은 앞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도 전진할 수가 있어요. 지그재그 형태로. 그러니까 베르누이의 원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전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바람의 힘으로 대서양도 건너고 태평양도 건널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가능해지니까 무역선들이 와요. 근데 그 무역선을 제일 많이 온 사람이 누구냐? 네덜란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상인들이 와서 이제 물건들을 사가는데 도자기를 수입할 때 그전에는 어떻습니까? 동양과 서양의 무역이 있었죠. 실크로드였어요. 그 실크로드로 무역을 할 때에는 낙타에다 짐을 실어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무겁거나 깨지는 건 가지고 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가볍고 아주 작은 부피지만 비싸게 파는 비단이나 향신료만 수입을 했는데 배로 무역을 하기 시작을 하니까 품목이 도자기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밑에 노젓는 사람이 없으니까 밑에 배 밑에가 다 비어 있잖아요. 거기에 엄청난 물건을 실을 수가 있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안 타게 되니까 식량도 많이 안 실어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건을 대신 많이 실을 수 있었고 그래서 도자기가 품목이 되는데 도자기는 최첨단 장비였고 그 기술이었고 그거를 수입을 했는데 전 세계에서 17세기, 18세기에 제일 도자기를 잘 만드는 나라는 중국하고 조선하고 일본이었거든요. 근데 안타까운 거는 중국하고 일본은 수출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을 했어요. 우리가 보는 지금 만리장성 같은 경우는 명나라 때 도자기 수출해가지고 번 돈으로 증축을 한 거거든요. 근데 중국은 보통 도자기를 그 나라가 독점을 하고 있었습니다. 왕실이 도자기 가마터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은 삼성 반도체를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를 수출하면서 버는 돈이 어마어마했던 거죠.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가지고 이 도자기 가마터가 다 파손이 됐어요. 그럼 네덜란드 상인들이 중국 말고 다른데 좀 멀더라도 다른 수입처를 찾아야 되는데 그때 조선에서 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우리가 바로 옆이라서 우리나라 건너뛰고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그 일본에 가서 도자기를 수입을 하죠. 네덜란드 상인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들 그 신윤복 그림 보면 되게 컬러풀하고 예쁘잖아요. 근데 당시에 같은 시기에 일본에서는 우키요에라는 그런 목판화가 있었습니다. 그림의 스타일은 컬러풀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 달라요. 우키요에는 대량 생산을 하는 그런 그림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포장지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도자기를 수출할 때 포장지를 우키요에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였어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서 수출을 하니까 도자기는 귀족이 쓰고 포장지는 버려졌는데 그거를 고호 같은 그런 그 화가들이 주워가지고 자기 그림에 영향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도 암스테르담에 가시면은 고호의 미술관이 있는데 그 고호 박물관은 거기는 일본 사람들이 지어줬어요. 거기 꼭대기층에 가면은 우키요의 그림이 전시되는 게 있습니다.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게 그거죠. 중국하고 일본은 그렇게 수출을 했는데 우리나라는 왜 못했느냐? 상인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동쪽 바다로 나가면 산맥에 막혀 있고 남쪽으로 가려니까 강이 다 막아서 물류가 다 차단돼 있고 서쪽으로 나가야 되는데 서쪽에는 전 세계에서 조수간만의 차가 제일 심한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큰 배를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좀 어려운 거였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그 한반도가 이 상업이 발달하지 못한 가장 큰 이유가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제 되게 바뀌는 시점이 언제냐? 우리나라 사회가 온돌과 아궁이가 분리되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게 1960년대 석유 골로예요. 이때부터 이제 바뀝니다. 우리나라 부엌이 그 당시 풍경을 보시면은 연탄 아궁이에서 밥을 짓고 석유 골로에서 찌개를 끓이는 쪽으로 바뀌었죠. 그러고 나서 이때 돼가지고
가스레인지로 이제 좀 이따 바뀌었잖아요. 석유 골로가. 그리고 연탄 보일러가 들어오고 연탄 보일러가 기름 보일러로 됐다가 이제 가스 보일러로 바뀌었습니다. 요쯤이 이제 70년대 들어가지고 이런 변화가 생겼는데 이제 밥 짓는 불하고 난방하는 불이 이제 분리가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난방에 이제 보일러가 들어왔는데 그때 우리나라의 큰 변화가 철근 콘크리트라는 재료가 들어옵니다. 그 철근 콘크리트가 들어오고 보일러가 딱 합쳐지니까 2층짜리 집이 지어져요. 그 70년대 집장사들이 2층 양옥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가 이 2층 양옥집 콘크리트 건물에 엘리베이터라고 하는 기술이 들어오니까 12층짜리 아파트가 지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점점 밀도가 높아지는 거죠. 그러다가 지금 90년대는 30층짜리 이런 주상복합도 지어졌어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 국가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부동산 자산이 엄청나게 뻥튀기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부가가치를 만드는 부동산 자산은 땅바닥에 깔려있는 농토밖에 없었는데 이제 쓸모없었던 빈 허공에 아파트를 지으니까 그곳이 다 부동산 자산이 되면서 이것이 엄청나게 자산이 늘어나는 효과가 생겨나는 거죠. 그리고 저 아파트를 사는 사람은 누구나 다 지주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극소수의 양반만 지주였다가 이제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20세기 후반에 우린 모두가 지주가 될 수 있는 사회가 됐고요. 밀도가 높아지면은 사회가 진화를 하는데 보시면은 밀도가 높아지면 상업이 발달하죠. 왜냐하면은 주변에 제 물건 사주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신흥 부호 계급으로 떠오릅니다.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 같은 사람 그런 집안이에요. 그러면은 나타나는 현상은 이제 왕이나 교황 같은 전통의 부호 이런 사람들로부터 권력을 빼앗아 갖고 오는 권력의 낙수 효과가 생겨납니다. 그래서 17세기 영국 런던 보시면 4층짜리 집이 있거든요. 상업이 발달했고 귀족이 득세를 하니까 1688년도에 명의혁명이 일어나요. 그리고 프랑스를 보시면 18세기 파리에 6층짜리 집이 지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상업이 발달하고 부르주아가 나오니까 1789년도에 프랑스 혁명이 성공을 했죠. 우리나라 19세기 한양 보시면 다 단층짜리 집밖에 없습니다. 상업이 발달하지 않았고 그러니까 조선은 산농공상 그래서 상인이 제일 밑바닥이었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1894년도에 동학혁명이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80년대 다 12층짜리 아파트로 다 이사를 가면서 87년도 6월 항쟁에 성공을 합니다. 이게 사회학적으로 아무 근거가 없는 소리거든요. 근데 건축가의 눈으로 보면은 밀도가 높아지면은 산업 구조가 상업 중심으로 바뀌고 그럼 중산층이 형성이 되고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를 좀 더 민주화시키는 쪽으로 갑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최초의 민주화 항쟁이라고 불리는 거가 부마 항쟁이라고 있어요. 부산 마산 지역.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부산이 최초의 메트로폴리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는 6.25 전쟁 때 모든 필란민들이 다 부산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밀도가 제일 높은 도시가 만들어졌고 상업이 발달했고 해양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과 일본하고 제일 가까운 곳이었고 유엔군도 부산에 먼저 들어왔고 그러니까 가장 국제적으로 열려있는 공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곳이 훨씬 더 상업이 발달하고 민주화가 시작됐다고 볼 수 있어요. 일본이 우리나라하고 다른 길을 걸 수 있었던 거는 다른 게 아니고요. 그냥 지리적 조건이 좋았습니다. 온돌이 당연히 수출이 됐는데 우리나라에서 전파가 됐겠죠. 근데 일본 사람들은 온돌을 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본 사람들은 지진이 많잖아요. 그래서 구들장이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온돌을 못 쓰고 대신에 난방 시스템을 가벼운 다다비방에 화로를 넣는 식으로 발달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목구조로 건축을 해도 복층짜리 건물을 짓습니다. 우리나라 경복궁은 다 단층으로 지어져 있는데 오사카성 5층으로 지어져 있죠. 200년 전에 지어진 교토의 집들도 보면 2층짜리 도시형 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상업이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많이 자기 물건을 사주니까 내가 토지를 물려받지 않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적은 돈에서 밀가루를 사고 소금을 사서 우동을 맛있게 만들면은 그걸로 돈을 벌 수가 있어요. 내 자식한테 땅 문서를 물려주지 않아도 내 그 레시피만 물려주면 얘 먹고 살 수 있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가 이미 몇백 년 전에 만들어진 게 일본 사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수성가가 가능한 사회였던 거죠. 그래서 일본에 가시면 200년 넘은 우동집들이 있잖아요.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니고 뭐 무슨 장인 정신이 좋아서 그게 아니고요. 그냥 공간 구조 자체가 밀도가 높아서 장사만 해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구성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도시화가 된 70년대부터 장사로 먹고 살 수 있는 게 가능해졌죠. 아파트가 만들어지면은 앞에 상가가 만들어졌죠. 거기에서 자영업자들이 나오면서 중산층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본을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는 사실은 이런 고밀화된 도시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철근 콘크리트와 엘리베이터로 밀도가 높은 도시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곳에서 상업이 활성화된 거죠. 저는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보면 항상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간들이 왜 그렇게 대화가 안 되냐면 장사를 안 해봐서 그래요, 인간들이. 그러니까 민족성이 장사를 한 사람들은 서로 이렇게 주고받는 게 되고,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제일 없어졌으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라는 이런 속담이에요.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를 해주고 난 더 큰 땅을 살 생각을 해야죠. 왜 우리는 그런 생각을 못했을까요? 한반도를 벗어난 적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공간을 확장한 적이 없기 때문에 공간은 되게 유한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놈이 땅을 사면 내 땅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합니다. 장사를 하시는 분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고 얻을 거 얻으면은 부가가치가 늘어나가지고 너도 부자가 되고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요. 혹은 무역을 하게 되면은 세계적으로 나가면 되지, 더 영토를 확장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그렇지 않고 좁은 땅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저놈이 가지면 내 걸 뺏기고 제가 부자인 건 내가 피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좀 희망적인 거는 대한민국 국민이 요즘에 다 당근마켓을 하잖아요. 이제는 뭐 내가 100만 원 주고 산 명품도 10만 원 주고도 판단 말이에요. 내가 10만 원의 이득에 포커스를 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옛날 같으면요, 내가 100만 원짜리 산 물건을 저놈이 90만 원 이득을 보내 이러고 안 팔았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회는 첫 번째 공간의 혁명이 지금 보시는 고밀화된 도시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도시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버신 분이 누굽니까? 정주영 씨예요. 그분은 도시민에게 필요한 아파트와 자동차를 팔아서 돈을 벌었는데 땅 문서 없는 이북에서 피난민으로 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돈을 벌었어요. 그럼 두 번째 공간혁명은 언제냐? 가상공간의 혁명입니다. 90년대 우리나라가 인터넷을 쫙 초고속 인터넷망을 깔았어요. 그랬더니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가상공간에 벤처기업들이 막 생겨났죠. 사실 그쯤 생각해 보시면 90년대에 우리나라 경제에 큰 발목을 잡는다고 성토의 대상이 재벌 기업들이었어요. 저 재벌들을 쪼개야지 우리가 산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했는데 항상 그렇듯이 답은 공간의 확장에 있습니다. 우리가 저 큰 놈을 죽여서 나눠 갖자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요. 더 큰 공간으로 나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시작이 이런 고밀화된 도시였고요. 두 번째 혁명이 90년대 가상공간의 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상공간이 생겨났더니 젊은이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돈을 벌고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기업이 생겼잖아요. 신흥부호계급이 떠오르는 겁니다. 저는 소셜 믹스가 부자 옆에 가난한 사람을 옆집에 살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계층 간 이동사다를 만들어줘야 돼요. 계속해서 언제든지 내가 노력하면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라는 희망을 줘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려면은 뭐가 필요하냐? 공간의 확장이 필요합니다. 90년대 그 가상공간의 확장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기회를 가졌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회의 지금의 이 갈등의 가장 큰 문제는 지난 30년 동안 공간 확장이 없다라는 겁니다. 중간에 한 번 있었던 건 FTA 체결을 통해서 무역의 공간이 확장이 된 적은 있었어요. 근데 근본적으로 그 공간의 확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더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역사를 보면은 항상 신흥부호계급은 공간의 확장 때 나오고 그 공간의 확장은 기술혁명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유럽을 보시면 신분사회, 계급사회였다가 언제 기회가 생기냐? 증기선이 발명이 되고 대서양을 일주일 만에 건너가게 되니까 아일랜드 사람들, 이태리 사람들 같은 하층민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땅을 공짜로 얻었죠. 그래서 그게 부동산 자산을 공짜로 얻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탄탄하게 세웠습니다. 미국 동부에서 기회를 가질 수 없었던 사람들은 기찻길이 뚫리니까 서부에 가서 거기서 헐리우드와 실리콘밸리를 만들어서 돈을 번 거죠. 우리나라도 도시라고 하는 새로운 공간이 나오니까 상경해서 장사해서 돈 번 신흥부호계급이 생겼죠. 90년대 가상공간이 생겼죠. 그 이후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 위기는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공간을 확장하는 걸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 우리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가상 공간에 새로운 이민자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것에 우리나라는 좀 뒤처져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빠르게 이 인공지능도 따라잡아야 되고 그다음에 북한의 경제적인 공간을 빨리 열어야 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자유무역 시기도 끝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공간을 확장하는 쪽으로 뭐 북극 항로를 개발을 하던 지구 온난화가 되는 것을 이용을 해서 무역로를 새로 뚫던 여러 가지 우리가 공간을 확장할 수 있는 다방면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때고요. 그게 될 때 결국엔 계층 간 이동 사다리가 생겨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이 있는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간의 관점에서 세상을 읽어본 시간이었습니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